저는 그런 애들은 무조건 중상위권 이상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귀신같이 잘 찾아요. 그러면 공부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유형 문제만 쭉 풀어 83점이 나왔습니다. 총 95점을 맞았습니다. 이 두 가지만 초등학교 때 잡혀도요, 저는 중학교 가서 진짜 부모님들이 공부에 대한 걱정 크게 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코치입니다. 지난번 조코칭 17부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으시다면 문제집에 의존하기보단 학교 수업이라는 또 아이들에게 주어진 기본값의 상황에서 공부 습관 쌓기를 시작해보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30분이라도 학교 수업 내용을 예습, 복습하는 습관부터 가장 먼저 만들어주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바로 댓글창에 이런 말씀들이 달리더라고요. 이제 예습과 복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제집에 의존하게 되는 것 같다. 어떻게 하려야 될지 모르겠다. 같은 말씀들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초등학생들에게 부모님이 꼭 알려주시면 좋은 바로 적용 가능한 4단계 복습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복습의 중요성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테니까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4단계 복습법의 키워드는 바로 골든타임 포스트잇 설명하기인데요. 오늘은 이 키워드를 따라서 단계별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골든타임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습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망각곡선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배운 내용을 얼마나 빨리 잊게 되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 그래프인데요. 결론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나서 20분이 지나면 남는 기억은 58%, 1시간이 지나면 44%,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33%가 남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습 없이 하루가 지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 들은 것 중에 3분의 2는 증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빙하우스는 이런 망각곡선과 더불어서 이 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간격 효과, 즉 학습 내용을 복습할 때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자주 반복하면 그 내용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이 두 가지 내용을 조합해 보면 복습의 효과는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한 번에 오래보다 짧게 여러 번 반복할수록 높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 복습의 시점이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한 시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이후에 완전 학습을 목표로 했을 때 복습에 걸리는 시간이 더 적게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결론적으로 복습은 최소한 수업 직후, 그리고 적어도 수업을 들은 당일에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법 전문가분들이 하나같이 이 망각곡선을 인용하면서 다들 당일 복습의 중요성은 모두 하나같이 얘기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다소 답답한 건, 그래서 그 당일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실천법을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막연히 당일날 이제 집에 가서 다시 교과서를 다시 읽어봐라, 혹은 노트 정리를 해봐라고 말씀들을 들으면 제 생각에는 이런 추상적이고 헤비한 방법들이 이제 공부 습관이 잡히지 않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가 복습을 통해서 남아야 되는데 결국 복습이 잘 됐고 안 됐고의 기준이 뭔데 같은 복습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죠. 이때 필요한 게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포스트잇인데요. 이제 포스트잇이 아니어도 작은 수첩이나 노트여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왜 포스트잇이 유용한지를 설명드려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코칭 17부 영상 올리고 나서 복습 방법을 모르겠다는 질문 외에도 또 많이 달린 댓글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교과서로 집에서 예습이나 복습을 해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교과서를 집에 안 가져오는데 어떡하죠? 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물론 이때 복습을 위해서 다른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것처럼 집에 교과서를 하나 더 구매를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남기신 말씀의 본질이 집에 교과서가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가 없어서 복습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보다는 아이가 오늘 듣고 온 수업 내용을 부모님이 알 수도 없고, 또 뭘 배웠는지 물어봐도 아이는 모르겠다고만 하니까 복습을 도와주고 싶어도 뭘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게 진짜 문제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동의가 되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포스트잇이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포스트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이 학생이 수업을 제대로 듣기만 했어도 머릿속에는 오늘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설명한 개념이나 어휘가 머릿속에 남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보통 초등학교 수업이라면 이제 선생님께서 수업 한 번에 하나에서 한 두세 개 정도 되는 개념을
1시간에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어 과학이라고 하면 지층이나 화석 아니면 뭐 중력과 만류인력 같은 개념일 것이고, 사회라고 하면 뭐 위도나 경도, 본초자호선 뭐 이런 개념, 또 역사라고 하면 고조선 혹은 뭐 삼국시대 같은 단위로 수업을 듣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배운 개념을 키워드 정도로만 포스트잇에 학교에서 써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이면 만류인력의 법칙, 위도와 경도라면 위도와 경도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걸 수업이 끝난 쉬는 시간에 짧게라도 쓰는 겁니다. 또 선생님들이 이제 보통 수업을 뭐 풀로 채우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종치기 전에 짬이 난다면 그때 이걸 해보는 겁니다. 보통 한 1, 2분이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포스트잇에 써두는 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이들이 이렇게 포스트잇에 오늘의 키워드를 쓰면서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할 재료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일단 1시간 수업을 이렇게 듣고 나서 키워드와 개념을 포스트잇에 쓰는 것만으로도 수업을 정리 갈무리하고 내가 뭘 배웠는지를 다시 리마인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업이 이런 내용으로 채워졌구나 갈무리를 하면서 나만의 목차를 만들게 되는 건데요. 아마 목차를 중심으로 공부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키워드 같은 목차만 있어도요, 내가 배웠던 디테일한 내용을 연결지어서 기억하고 떠올리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한번 쓰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개념이 남게 되고 그 연결되는 내용들도 함께 잔상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실제로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큰 키워드나 단원명부터 적고 그 다음에 다시 더 디테일한 키워드를 함께 적어가면서 공부한 내용을 다시 복습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자마자 포스트잇에 개념과 단원명을 쓰는 건 오늘 배운 내용을 가장 중요한 것 위주로 최소한의 복습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복습 단계인데요. 사실 집에서 복습하기라고 하면 이때 바로 많은 부모님들이 문제집부터 들이미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업을 듣고 바로 문제집을 푸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랑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 바로 앞서 학교에서 작성한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겁니다. 일단 아이들이 이렇게 포스트잇에 오늘 배운 개념을 적어 왔잖아요. 일단 그 포스트잇을 보면 부모님들도 굳이 교과서를 들여다보거나 아이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아이가 오늘 수업에서 뭘 배웠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문제집을 풀리기 전에 가볍게 스몰톡으로 이 포스트잇을 가지고 먼저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중력의 법칙을 배웠네? 중력의 법칙이 뭐였어? 그러면 아이들은 오늘 자기가 배운 것 중에서 기억나는 만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포스트잇을 쓰지 못한 날이 있으면 이제 뭐 그런 날은 교과서나 참고서, 문제집 뭐 이런 부분의 목차나 단원명, 학습 목표 같은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늘 배운 부분이 뭔지 물어보고 아이가 그 부분을 짚으면서 그 개념에 대해 질문을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이렇게 문답에 답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막히는 부분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아이가 잘 모르고 있는 혹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안다고 착각하고 있던 구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흔히 메타인지에 속고 있다고 표현하죠. 이게 중요한 게요.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그림처럼 이 공부한 내용에 구멍이 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못하는 학생들이 갈리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기가 공부를 하고 나서 어디에 구멍이 나 있는지를 진짜 귀신같이 잘 찾아요. 어떻게든 그 구멍을 찾아내서 메우는 게 공부의 1번 목표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문제집을 푸는 목적이 틀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틀린 문제가 결국 내가 구멍이 나 있던 부분이고 그 구멍을 채워야 이제 시험에서 그 구멍 때문에 틀리는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문제는 결국 이 구멍을 못 채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우고 싶어도 어디에 구멍이 나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 옛날에 수학의 정석 막 집합만 늘 새까만 경우 있었잖아요. 맨날 아는 것만 공부해요. 그런데 정작 모르는 건 맨날 똑같이 틀립니다.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릴 때 훈련이 돼서 공부의 방향이 늘 구멍을 채우는 거라는 게 체득이 되면요. 저는 그런 애들은 무조건 중상위권 이상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적어도 시험 공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효율이라고 말하는 공부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로 좀 돌아가서 아이가 오늘 배운 부분을 설명하면서 스스로 아이가 내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했거나 기억을 못하고 있네 인지를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그 부분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집에 교과서를
교과서를 한 권 더 준비하셨다면 뭐 교과서를 다시 읽어볼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참고서나 혹은 개념이 설명되어 있는 문제집을 참고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면 직접 부모님이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를 검색해서 직접 그와 관련된 개념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요새는 챗 GPT에다가 질문을 남기시면 정말 상세한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공부하는 데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자료들을 활용해서 아이가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기억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그러고 나면 아이가 스스로 머릿속에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집어넣고 꺼내보는 과정이 3단계로 필요한데요. 여기서 또 하나 부모님들께 진짜 강조를 하고 싶은 게 공부를 잘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 남들이 정리해놓은 개념이나 정보, 지식을요 자기 언어로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입니다. 자기 언어로 머릿속에 넣었다가 다시 온전히 그걸 꺼낼 수 있다? 그러면 공부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내 나름대로 정리하고 다시 인출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게 마치 우리 부모님들 아는 마인드맵처럼 내 머릿속에 공부한 내용의 구조를 먼저 잡게 되고 그리고 그 구조 위에서 정보들의 맥락과 연결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채워 넣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교과서나 참고서를 노트에 보고 그대로 베껴 쓰는 건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남이 써놓은 걸 그대로 베끼는 건 방금 말씀드린 이 구조를 잡는 구조와 또 맥락을 만드는 맥락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거든요. 내가 내 언어로 정리해야만 그 과정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과정을 위해서 바로 이제 아이에게 이제는 직접 한번 백지나 빈 노트에다가 방금 공부한 내용을 한번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금 이해한 개념을 자기 언어로 스스로 정리해보면서 동시에 머릿속에서 그 정보를 다시 꺼내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막상 백지에 쓰다가 또 헷갈리거나 막히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다시 그 부분만 설명을 듣거나 공부를 하면서 그 부분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이까지 되면요 거의 7, 80%는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실제로 이 백지 복습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한 중학생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디냅을 수료하고 디냅 후속 코스인 S디자이너 코스에서 이제 백지 복습법을 배워서 구체적으로 중학교 공부에 적용해 가고 있는 중1 할인이의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과학 시험 점수는 항상 60점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하루 20분, 5일 자투리 시간에 저만의 공부법을 알려주며 함께 공부해보자고 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희는 다시 과학 시험을 보게 됩니다. 1학기 내내 60점대에 머물렀던 그 친구는 97점을 맞았습니다. 5일 만에 40점을 오르게 한 저만의 공부법. 제 친구들이 모두 문제집을 풀고 있을 때 저는 혼자 개념 백지 복습을 합니다. 제가 S디자이너 자체 시험에서 사회 여성 문제를 틀렸었는데요. 그때 오답 노트를 하고 틀린 이유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랬더니 맞은 문제의 공통점은 백지 복습을 사용했던 문제였다는 것이고 틀린 문제들의 공통점은 자습서를 읽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그대로 베꼈으며 공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확인하는 과정의 차이가 이런 큰 결과를 불러온 것이죠. 백지 복습을 할 때 저는 저만의 단계를 따랐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에 대단원명과 소단원명을 적습니다. 두 번째, 교과서의 내용을 책을 보지 않고 적습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망설인 부분을 체크합니다. 세 번째, 빠진 부분을 확인하고 다시 복습합니다. 네 번째, 이제 시험 전날이 되면 대단원의 모든 소단원의 내용을 다 복습합니다. 다섯 번째, 그 중에서 빠진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복습합니다. 왜 문제집을 많이 푸는데 시험 점수가 엉망일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개념 공부는 안 하고 문제집만 푸니까 그렇지.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봤자 개념을 모르면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친구도 항상 문제집만 풀지 걔가 정말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봐도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저만의 공부법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공부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아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개념 백지 복습이라는 방법을 완전히 터득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영상은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 아이들에게 백지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백지 복습까지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나면 마지막 4단계입니다. 끝으로 이제 내가 백지 복습한 내용을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겠죠. 내가 그래서 이해하고 기억한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최종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하다, 혹은 이게 좀 아직은 어렵다, 그러면 이 4단계는 생략을 해도 되고, 혹은 꼭 당일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습관이 되면 저는 아이들이 거의 100% 정말 문제집을 한 번도 풀지 않아도 대부분 95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부모님이 됐든 동생이 됐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뭔가를 제대로 누군가에게 설명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6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한마디로 그 내용을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를 설명해서 이해시키려면 그만큼 그 내용을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구조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설명을 하다가 막히면 뭐예요? 내가 모르고 있거나 혹은 내가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또 설명을 하고 나서 질의응답도 받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동생의 질문에 답을 하다가 막히면 그 부분도 내가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 어쩌다 어른이라는 방송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연구를 해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심지어 착하게까지 하다면서 그 이유가 이제 전교 2등한테 설명하는 것보다 전교 꼴찌하는 친구한테 설명하는 게 어려운데, 결국 공부 잘하는 전교 1등들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한테도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설명을 듣는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설명을 하는 공부를 잘하는 애한테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하면 할수록 내가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메타인지를 더 확실하게 점검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설명하기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사례 영상을 통해 들어볼 텐데요. 83점이었던 과학 중간고사 점수를 설명하기 방법을 통해서 95점으로 올린 디넵 수료생 중2 유찬이의 영상입니다. 이 결과는 제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동안 공부법을 바꿔 공부했을 때의 성적입니다. 보시다시피 중간고사에는 개념을 1회독만 한 후 유형 문제만 쭉 풀어 83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말고사 때는 땡땡 공부법을 사용하여 총 95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나 과학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던 공부법 이름이 뭐냐고요? 바로 전지적 선생님 시점입니다. 말 그대로 선생님의 시점으로 설명하여 공부를 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을 잘 못하는 게 콤플렉스였습니다. 개념도 어려운데 응용은 더더욱 어려우니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노트 정리도 해봤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속도에 맞춰 필기하며 이해까지 하려니 버겁기만 했고, 다른 여러 공부법도 시도해봤지만 점수는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과 함께 과학을 못하는 이유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유레카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과학을 못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설명의 힘을 느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제 공부법은 크게 6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첫째, 준비하기. 설명하기 위한 개념을 교과서나 자습서 등으로 1회독으로 훑어봅니다. 둘째, 중심 내용 찾기. 2회독 때 중요한 내용에 형광펜이나 볼펜 등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셋째, 요약과 정리. 교과서와 밑줄친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백지나 머릿속에 스스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여 요약합니다. 네 번째, 대본 짜기.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본을 짭니다. 다섯 번째, 연습하기. 대본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연습합니다. 여섯 번째, 설명하기. 대본을 보지 않고 직접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어떤 개념을 10살짜리 아이가 이해할 수준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도 그 개념을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어떤 개념을 직접 설명해보는 것은 내가 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느낌이 들 때까지 여러 번 설명을 반복하여 공부를 했고, 그게 저의 성적 상승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특히 설명이라는 목표를 두고 거꾸로 그 목표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그 전에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과정을 잘 보여줬다는 점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시면 설명하기라는 공부법에 대한 동기부여와 또 구체적인 방법을 터득하는 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총 4단계의 복습 과정을 정리해보면요. 먼저 1단계는 수업 끝나고 포스트잇에 정리하기, 2단계는 포스트잇을 기반으로 문답 형태의 스몰톡을 하고 나서 부모님의 설명이나 혹은 교과서나 참고 자료를 통해서 몰랐던 부분 채워넣기, 그리고 3단계는 공부한 내용 백지에 꺼내서 써보기, 4단계는 백지에 쓴 내용 제3자에게 설명해 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 보통 하루에 체육이나 음악, 미술, 실과 같은 과목 빼면 주요 과목 수업이 2-3번? 그리고 과목별로 하루에 배우는 개념이 한 과목에 한두 개 정도 되니까 보통 하루에 한 5개에서 7, 8개 정도의 개념을 배운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 정도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과정을 하는데 미니멈 30분에서 맥시멈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매일 30분, 1시간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앞서 에빙하우스 만각곡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업과 복습의 텀이 짧으면 짧을수록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완전 학습을 하는데 시간이 더 짧게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당일 복습 30분이 시험 기간에 2-3시간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거의 4-5배의 효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일 복습을 안 하고 시험 기간 돼서 이제 공부를 다시 한다? 그러면 2-3달 전에 수업 들은 걸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만각곡선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만큼 그걸 처음부터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공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습관으로 익히게 되는데요. 바로 아이들의 수업을 듣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명확히 잡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수업을 듣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전까지는 수업을 들어도 그걸 듣고 뭘 해야 한다라는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수업을 제대로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수업을 듣고 나서 해야 할 결과값이 명료하니까 결국 수업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목표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혼공을 하면서도 공부는 그냥 노트에 책을 따라서 베껴 적거나 문제집을 푸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말로 꺼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공부에 대한 체계가 잡혀요. 이 2가지만 초등학교 때 잡혀도요, 저는 중학교 가서 진짜 부모님들이 공부에 대한 걱정 크게 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가 진짜 이런 자기주도적인 복습 습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진짜 이번 학기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셔서 아이들이 오늘 말씀드린 과정 함께 나갈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2-3달만 하면요, 아이들이 어느 시점부터는 스스로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최근에 이제 자꾸 부모님들이 뭔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큰데요. 정말 여러 가지 일상생활로 바쁘신 거 압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제대로 된 방법을 누군가 잡아줘야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혼자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부모님이 하루 30분만 투자해 주시면요, 마치 오늘 아이들이 그 복습 일찍 하면 후에 시간을 아끼는 것처럼요, 이 30분이 아이가 중학교 가서 이게 안 돼서 막 학원 찾아다니고 스트레스 받게 되실 그 3-4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 역할을 맡기려고 하면 정말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만 이 부분을 함께 해주시면 저는 결국 그게 장기적으로 시간과 돈을 모두 절약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디냅 10월 개강반 소식 전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앞서 사례로 보여드렸던 2명의 친구 모두 이제 초등 시절에 디냅을 하면서 자신만의 꿈을 찾고 또 메일 플래너를 쓰면서 자신의 일상에 공부의 주도권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유찬이라는 친구가 실제로 디냅을 하고 나서 6학년 겨울방학 2달 동안 매일 도서관에 가겠다라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내게 됐다라고 발표했던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결국 돈 많은 백수가 꿈이고 해야 할 일보다 노는 거, 게임이 먼저였던 친구가 이렇게 스스로 공부의 주도권을 가지고 바뀔 수 있었던 건 당장 눈앞의 목표보다
목표보다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본인의 꿈을 찾고 또 스스로 플래너를 쓰며 일상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결국 본인만의 목표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달 동안 도서관에 매일 가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세우고 나서 정말 장염에 걸린 날도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고 그렇게 자신이 원했던 목표마저도 이뤄낼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제가 늘 조코칭에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만 결국 그 방법을 수행해야 하는 건 아이들이고요. 아이들이 그 방법을 자기 걸로 만들고 실천하려면 결국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만이 일상의 주인, 나아가 공부의 주인이 될 수 있죠. 디넵은 바로 그렇게 자신의 일상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디넵이 2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지금까지 디넵을 통해 1300명의 아이들을 만나며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방법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계획하고 내가 목표한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 스스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갑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많은 학원을 다녀도 좋은 방법을 배워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공부의 주인이 나라는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이 움직여야 자기주도 학습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그 마음이 움직일 순간, 그래서 공부가 설렘이 된 순간이 필요한 분들은 디넵에 함께 하시면 1300명의 아이들이 겪었던 변화를 우리 아이에게서 직접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디넵 10월반은 선착순 50명으로 2반을 모집하고 있고요. 만약 우리 아이에게 그런 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디넵 홈페이지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9월 25일 수요일 밤 10시에 예정되어 있는 디넵 10월반 쇼케이스에 참여하셔서 어떻게 디넵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이야기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 통해서 미리 알림받기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